자, 언어와 매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언어의 특성이랑 그 전에 방향성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언어와 매체라고 적어놨잖아요. 언어와 매체. 언어와 매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매체는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따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언어라는 거는 대부분 문법입니다. 그냥. 그래서 사실상 이 코스는 국어 문법에 대한 학교 국어 문법이죠. 학교 국어 문법.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국어 문법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교재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EBS에서 나온 국어 문법의 원리라는 교재고요. 이게 수능 준비가 완전 잘 되는 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수능형 문제도 좀 있고 무엇보다 시중에 나온 교재 중에서는 가장 좀 본질을 건드리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향성. 암기를 지양하는 것이 방향성입니다. 지양. 그래서 이해가 되면 암기는 따라옵니다. 어휘와 용어는 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언어와 매체가 암기 과목이라고들 인식이 많습니다. 암기 과목 맞죠? 근데 암기 과목이라는 거에 기반이 뭐 어떤 거 진짜 생 암기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휘와 용어가 그 중에서도 언어와 매체에서는 핵심이에요. 어휘랑 용어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암기를 하는 방법이 생기고요. 방법이 그냥 체득이 되고요. 그 훨씬 암기량이 적어지고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선언을 하는데 어휘랑 용어는 되게 좀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 어휘랑 용어가 대부분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 병기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돼 있으면 제가 한자 병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좀 모르시더라도 큰 음을 들으시면 아시잖아요. 뭐뭐 할 뭐 한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의미를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좀 이해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미를 이해하는 게 좋다고 드립니다. 별도 교재 준비 이거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뭐 자음 모음 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적용 예시라든가 그런 거를 제가 적절히 못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빠진 이렇게 이쁘게 조판된 그런 자료들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시중에 잘 나와 있는 교재를 따로 보면서 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 문법에 대하여 문법이란 무엇이냐? 문법은 어떤 언어의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문법을 보통 지켜서 적어야 한다, 문법을 지켜서 말해야 한다 하는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문법은 이 언어의 화자들,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규칙으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거예요, 현상적. 사람들이 말하는 습관을 규칙을 만들어 둔 거지 사람들이 그 이 문법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어, 목적어, 수어 이거 관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씩 문장을 건설합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조합해가지고 만듭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말해지는 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인 우리에게 한국어 모국어 화자라고 되어 있죠. 모국어 화자인 우리에게 문법은 내재되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내재라는 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본능? 어릴 때부터 이 한국어라는 언어를 계속 접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린 이 언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사실 몰라도 말을 할 수 있지만 문법을 배움으로써 뭔가 그냥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화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이미 내재돼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 우리가 쓰는 언어를 재해석한다. 그러니까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내재돼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네. 이제 언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어의 역할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방금까지 한국어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어와 사고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기본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는데 언어가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양방향의 화살표가 있는데, 자, 일단은 언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인간이 사고를 하다 보니까 언어가 생겼겠죠. 이게 가설로 원래 이제 동물들 하울링 같은 거 하잖아요. 울부짖고. 인간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발달해서 음이 구별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고양이나 그런 애들도 이게 울음소리에 다 울음소리 다른 거에 따라서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고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도 처음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의미가 심화되고 소리가 여러 개가 생김에 따라서 이 발음기관이 뭐 발달해서 언어가 생겼다,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타당하죠? 타당해 보이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가 결국은 언어로 투영된 거고요. 그래서 언어는 사고의 반영입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제 언어를 없애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은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로 머릿속에 사상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말들로, 말로 이미지, 머릿속에 이 사상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말로 떠오르는 분들은 언어 없이는 사고를 못하는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고를 구체화시켜주고 그거를 좀 더 심화, 풍부하게 하고, 아니면은 그 사고 자체를 가능케 하는 게 또 언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언어를 만들었고 이젠 언어가 다시 사고를 하도록 하는 이런 상호 참조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뭐 풍부, 구체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어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중국의 간체 한자인데, 간체자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죠. 그거는 이제 따로 좀 정치적인 얘기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워요. 언어와 사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어에는 사회의 특성이 반영돼 있습니다. 사회상이 반영돼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냥 사회라고 했으니까 일단 사회는 뭡니까? 의사소통이 돼야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언어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1번은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언어는. 당연한 거죠. 의사소통의 도구. 근데 두 번째로 사회 특성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라고 할까요? 사회 특성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것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라도 다 서로 다른 말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방언인데요. 방언하면 사투리죠. 근데 이게 지역 방언이 있고, 그 지역 방언이 흔히 하는 사투리고, 사회 방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지역 방언이란 뭐냐면은 잘 아시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런 사투리인데, 그 지역 방언의 근본적인 근원은 뭐냐면은 그 공간적 격리입니다. 같은 언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이따 보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항상 언어는 현상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규범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최소한의 규칙은 있겠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언어가 이제 진화를 하면서 격리가 돼 있다 보니까 서로 그 바뀐 양상이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격리를 통해서 방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지금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런데 다시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강해도 강원도, 야,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할게요. 자, 울릉도 독도. 독도는 동도 서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분할이 돼 있지만 어쨌든 여기가 서울 있잖아요. 서울. 서울이 여기 있고 경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표준 방언을 기반으로 만든 제정한 말이죠, 사실. 그래서 서울과 경기가 있고 얘네 이 지역들의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충청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과 강원도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산에 하나 지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가 있고요. 그리고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는데 여기에 사이에 이렇게 태백이랑 소백이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는 지역적으로 격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그 경상도 말이랑 서울 말이랑 보면은 되게 다른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제주도를 봅시다. 이 제주도 이거 제주 사투리 아직도 있는 언어라고도 하고요. 예탄글의 흔적도 많이 남아서 연구 가치가 높은 방언인데, 이거
여기는 아예 너무 격리가 심해서 섬이잖아요. 너무 격리가 심해서 아예 제주 사투리가 아니고 제주어라고 이제 해서 언어의 지위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한국어족이라는 어족 아래, 그러니까 어족이란 거는 언어를 가족이에요. 언어의 단위입니다. 여기 안에 한국어가 있고 여기 안에 제주어를 따로 둬서 이거를 다른 언어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로 이게 격리가 심합니다. 즉 결론은 뭡니까? 격리가 심해지면은 언어가 분화해서 더 이상 지역 방언이 아니라 아예 다른 언어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방언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사회적 지위, 그죠? 성별이나 세대나 직업이나 아니면 신분 또는 지위. 이제 지위라는 거는 그 진짜로 카스트 제도 같은 피라미드 이런 거 연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제 귀족이었던 사람들, 서민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마다 또 쓰는 언어가 다르기도 하고, 특히 그런 거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영국에서, 영미권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계층마다 같은 언어 아래서 쓰는 말이 다르다. 이게 사회 특성의 반영의 한 예시죠. 언어와 사회 그랬고요. 언어와 문화입니다. 근데 문화 중에 하나는 이거죠. 사회 특성의 반영, 이 사회가 곧 문화인데,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쌀 있죠, 쌀? 근데 한국어에는 쌀과 관련된 말이 되게 많습니다. 밥도 있죠, 밥. 그 다음에 모도 있고, 벼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영미권은 이제 쌀을 아예 안 먹었죠. 쌀보다는 빵류를 더 많이 먹죠. 고기랑.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쌀을 의미하는 거는 rice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어는 이렇게 단조로운데 우리는 쌀을 의미하는 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문화가 언어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EBS 교재에서 예로 들고 있는 다른 게 친족어입니다. 친족어. 친족어. 그죠? 친할 친자에 가족 할 때 족자인데 이거는 친족이란 뭐냐면 그냥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친척이죠. 친척. 사실 친척을 의미하는 말들이 한국어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uncle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모부, 고모부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근데 벌써 uncle 아래 이렇게 두 개가 생겼잖아요. 사실은 이것만 있습니까? 삼촌도 uncle이죠. 외삼촌도 uncle이고 뭐 그죠? 이렇게 많다는 거죠. 뭐 uncle뿐만 아니고 aunt도 마찬가지죠. 이모, 뭐 고모, 숙모, 외숙모 뭐 이런 식으로 친족어가 영어에 비해서 발달해 있다. 왜요? 왜냐면 우리는 가족 문화, 이렇게 대가족 친척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친족어가 발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첫 번째 사회 문화 반영이죠. 사회 문화 반영. 반영. 그죠? 네, 두 번째는 언어를 통해서 문화가 보존 및 계승됩니다. 돌림 노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록들, 그다음에 구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문화가 보존 계승되는 예죠. 세 번째로는 언어 자체가 곧 문화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언어의 특성입니다. 언어의 역할은 그냥 약간 도입부 같은 거였고 언어의 특성이 이제 진짜가 되겠죠. 이게 좀 더 학술적인 면입니다. 자, 일단 기호성이라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언어는 기호죠. 기호란 뭡니까? 기호는 사인입니다. 사인. 뭔가 사상을 나타내는,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할게요.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 그리고 이 기호는요, 내용과 형식을 가집니다. 내용과 형식을 가지는데, 이게 내용과 형식을 가진다, 이게 뭔 소리야 하면 이제 내용과 형식이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용, 기호가 의미하는 게 내용이겠죠. 그죠?
기호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생각, 이 생각 자체가 내용이겠죠. 그죠? 그럼 형식은 뭐겠습니까? 형식은 이 수단입니다. 전달하는 수단.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입니다. 그럼 언어에서 내용은 뭐예요? 언어에서 내용은 그 의미입니다. 의미. 그리고 언어에서 형식은 기본적으로 말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소리를 이제 표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표기까지도 형식이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말소리입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내용은 의미고 형식은 말소리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기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규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호를 전달할 때 서로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합의된 내용과 형식에, 합의된 형식에 따라서 내용을 전달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단위에서 단어, 문장, 담화, 그러니까 대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규칙성이 가지고 있어야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관습적으로 행해지면서 현상적으로 등장한 암묵적인 규칙 뭐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법을 제정을 하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의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의성 이게 방잘 자자, 마음대로 할 자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뭐 사실 스스로 잘하고 생각해도 그 이해 안 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거를 막 여러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의성은 뭐냐면은 의미가 알아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시를 드는 게 낫습니다. 이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가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서로 필연적으로 대응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죠?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나무죠, 나무. 나무입니다. 우리는 이걸 나무라고 해요. 나무, 한국어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 나무라고 합니까? 다른 나라 말로는 이거 나무 아닐 수도 있죠. 영어로는 tree입니다.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이거 무라고 하죠, 무. 중. 또 뭐 있습니까? 일본어로는 키라고 하고요. 한자로 나무목이라고 쓰지만. 뭐 러시아어로는 데레버라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수많은 언어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나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나무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언어를 말하는 화자들, 구사하는 사람들이 정하기 나름이다. 이게 자의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절성은 무엇이냐? 이 분절, 나눌 분자의 마디 절자인데요.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걸 다 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한자가 일본식 한자인데 이거는 폰트를 프리스탠다드 JP를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 한자는 이렇게 들어야죠. 마디절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분절성이라는 거는 언어가 연속적인 세상을 어떤 일정한 기준을 잡아서 쪼갰으로써 사고에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연속적이다. 이거는 정말 또 심오한 주제인데요.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세상은 연속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땐 연속적인 게 맞죠. 그죠?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무지개색을 나타내는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여기를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나오겠죠. 주황색.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노란색이 있습니다. 노란색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해. 지금 저도 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내겠다고 해놓고 저도 지금 이렇게 무지개 색을 7가지로 분절해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것이 바로 언어의 분절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연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파장이 여기서 짧고 여기서 길어지죠. 이런 식으로 가시광선이 진행을 할 때 결국은 이 색깔에서 여기 딱 집어가지고 이거 뭐냐 하면 사실은 여기가 위치가 애매하게 노란색인지 주황색인지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애매하게 어떤 건 주황색, 어떤 건 노란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얘기할 수 없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귤색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면 언어가 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연속적이고 모호한 개념들을 인간의 사고를 돕기 위해서 나눠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이렇게 분절성을 가진다. 창조성이 또 있습니다. 언어 사용자는 한정된 말소리로 무한한 수의 단어를 만들 수 있고 또 한정된 수의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언어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말을 하면서도 지금 새로운 문장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한글의 글자 수는 24개로 정해져 있고, 그죠? 자음, 자음, 모음 이렇게 글자 수 정해져 있고, 또 말소리 자체도 정해져 있죠. 의문의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단어도 무수히 많겠지만 분명히 있는 단어가 있고 없는 단어가 있으니까 단어는 또 유한한 개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새로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그 일정한 단어의 세트만 가지고 이 집합만 가지고 무한한 걸 확장을 해나갈 수 있고 이거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되게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언어는. 그래서 이 창조성 이거는 무한한 창출 의미 창출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메인입니다. 사회성과 역사성. 옆에 붙여놨는데 사실은 아예 다른 뜻입니다. 사회성이라는 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누군가가 어떤 의미를 바꿔서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연필이라고 하겠습니다. 연필이죠. 근데 누군가가 이걸 갑자기 사탕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연필이 떨어졌는데 야 사탕 좀 주워줘 이러면은 사탕이 없는데 어떻게 주워?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오겠죠. 그 사람 혼자 이걸 사탕이라고 부른다면은 피곤하겠죠. 그리고 못 알아들을 겁니다. 이렇게 언어는 어떤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사회가 합의한 암묵적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근데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얼굴이 안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재 안면을 의미하는 의미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중세국어고 이게 현대국어인데 이렇게 같은 말의 의미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변할 수 있다는 게 역사성이고 언어는 마음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게 사회성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죠. 사실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게 공시적 관점이랑 통시적 관점입니다. 그 전에 불력성, 가역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음. 가역성은 언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시적 관점이랑 통시적 관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공시적 관점. 이거는 같은 시간 안에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통시적 관점이란 시간을 꿰뚫어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통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언어학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언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관점은 보통 공존해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적 관점에서는 그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약속, 규범 이런 걸로만 언어의 언어 의무 변동 현상 뭐 이런 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통시적인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언어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냥 공시적 관점에서 언어는 사회성에 따라서 불변하는 거고요. 통시적 관점에서 언어는 역사성에 따라서 가역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의문론을 나가기에는 이게 뭐 끊기가 뭐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